어워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팝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수상을 무척이나 기대했는데요. 아쉽게 수상은 불발했지만 유의미한 기록과 함께 특별한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느 해에 비해 주요 부문의 수상을 여성 아티스트가 석권했고, 특히 인권 존중과 차별 반대의 메시지를 담은 아켄브리스가 올해의 노래로 선정되면서 눈길을 끌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백인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화이트 그래미라고 불리며 비판을 받아왔던 그들만의 리그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분명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은 아직까지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차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온라인 토론회 차별 받고 있습니까? 차별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서민주, 오은교입니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의 주제는 경기도 청소년 중고등학생 57명이 참여하여 4개의 주제 중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배달이 많아져 일회용 쓰레기가 늘고 있다는 등의 환경 문제,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꼰대는 누구, 공사 시간 꼭 채워야 하는 건가 등 흥미로운 주제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듣고 보니 왠지 한마디 하고 싶어지는데요. 다음 토론회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14개의 주제들 중 가장 많은 학생분들이 얘기해준 차별에 관한 이야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토론에 참여할 7명의 토론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화성시 서구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허지입니다. 학교의 소개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많은 의견과 생각을 나누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론에 참여하게 된 부산고에 다니는 박희재라고 합니다. 우선 카톡방에 선생님께서 공지를 해주셔서 관심이 있게 되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하이텍고등학교 박연선입니다. 평소 차별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성호중에 다니는 송희성입니다. 차별이라는 주제에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일신중에 재학 중인 3학년 문경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뉴스나 사회 이슈 같은 걸 보면서 항상 차별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드림이라고 하고요. 이런 청소년들의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중 3학년 박혜림입니다. 평소에 토론에 관심이 많았고 IM스쿨을 둘러보다가 공지가 떠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갑질과 토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7분들 모두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론회의 전체 진행 방식은 안건에 대해 토론자가 손을 들어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동시에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회자되며 사상 초유의 갑질이란 비판과 함께 촉발된 갑질 문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익숙해졌는데요. 갑질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갑질 문제에 대해서 혹시 먼저 말해보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네, 문경탁님. 일단 저는 갑질 문제가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위계 질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강자는 강자 집단 중에서도 약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갑질 사건이나 그런 것들은 강자 집단 내에서도 압력을 받은 강자 중의 약자 중에서 그 사람의 받은 스트레스와 원한이 다른 약자에게 표출되는 방식으로 인해서 갑질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 생각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신보다 아랫사람은 이제 자기보다 못함으로 차별받아도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차별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의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배달 갑질 논란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몇 달 전 배달 갑질 논란이 터졌는데요. 어느 아파트에서는 배달원에게 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엘리베이터는 5개나 있는데 배달원이 배달할 때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3분이나 걸리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버는 돈과 시간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3분이나 걸리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이거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사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편하자고 배달도 편하게 밥을 먹거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데 이분들께 갑질을 하는 것은 안 되고 오히려 존경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까 손 들어주신 성희 학생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관계 처벌과 해결에 대한 말입니다. 가별 관계,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한 요구나 무례한 행동을 의미하는 가별 관계에서 가별 관계에서의 갑질은 그 행위자만의 차별이 아니라 그 행위자를 담은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의 갑질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갑질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고려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허채균 씨의 저서나 논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한국 사회를 문화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고유성이나 독립성, 개인적인 성향 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과의 화합, 조화, 공존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집단주의 중에서도 수직적인 집단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위계 질서 속의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물론 모두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선호하고 또 무시당하는 느낌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특정 개인들의 어떤 관계성이나 주체성이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집단주의와 만나면 단순한 가별 관계가 갑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 갑질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그 행위자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한국인이 자신의 존재감을 이런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스스로에서 자주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간간히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매체 등에서 가별관계 자체가 문제이고 위계 질서나 상하 관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종종 들리거든요. 이에 대해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 가별 관계 자체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를 좀 들어보면 이제 인류가 농경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조직화된 사회 구조를 가지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수렵 생활했을 때도 분명히 강한 자와 덜 강한 자의 차이가 존재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 간의 서열이나 권력 관계, 불평등 구조는 너무 필연적이에요. 좀 먼 예를 들었으니까 좀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의 경우는 그 개념 자체가 가별 관계의 생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업은 우리가 돈으로 사람들의 서비스를 사고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받은 서비스가 내가 낸 돈의 돈값을 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기를 당연히 바라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너무 실망하잖아요. 물론 그 실망이 갑질로 전환되면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관계이자 현상인 가별 관계는 그 관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갑질이란 현상의 문제와 그 현상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가별 관계는 당연히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갑질이라는 것 자체가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이기기를 뭔가 요구하는 그런 사회 문화와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숙이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더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만연한 기업 문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그 외교협회에 대한학교 학생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랑 비슷한 학생들인데, 왜 저기서 저런 차별을 받고 있지?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였고, 그 외교협회에 실망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박연선 토론자께서는 그 갑질이 사회적 형태로부터 비롯되셨다고 했는데 특히 그 이제 우리나라의 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나 그런 데서 형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쟁적인 사회 구조가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회에 큰 문제인 건 맞으나 갑질이 거기서부터 직접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꼭 경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갑질은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만 봐도 그닥 경쟁적인 사회가 아닌 왕정 사회 혹은 독재 사회에서도 서로 간의 위계 질서가 분명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갑질은 위계 질서에서 오는 것이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판적으로 생각해주신 문경탁님 정말 감사합니다. 갑질이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회 용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에서 갑질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사회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갑질 문제가 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은 우선 무엇보다도 갑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갑질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손방망이 처벌과 같은 이런 너무 약한 처벌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러한 이유들로 갑질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아직 발표 안 해주신 혹시 캐드림님은 혹시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갑질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갑질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런 측면을 주목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갑과 을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그 갑이 될 수 있고 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 자체가 갑이라는 그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측면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갑과 을 관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서로의 관계에서 그런 가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갑질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자신이 어느 사회에서나 갑과 을이 되고 또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행동이 갑질인지를 모르는 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토론자분께서 그 갑질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도 일면 동의를 하나 저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은 갑질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갑질금지법에서 정한 그 갑질의 기준을 보면 그냥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하는데 이건 솔직히 다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좀 국회 등이나 이렇게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어떤 행위가 갑질인지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재님께 약간 비판적인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하는 건데 갑질 문제 있잖아요. 근데 법이 아닌 개인별로 주의해서 약간씩 줄여나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실행될지 의문이라서 질문 드린 겁니다. 해결하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다 보면은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생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처벌은 해야죠.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서 사회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물론 처벌은 계속해야 하고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조금 오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혹시 이제 갑질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이미 우리 사회 속에 뿌리 박혀버린 갑질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갑질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교육 중에도 옛날 교육이나 그런 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과거 70년대, 80년대의 교육은 주로 주입식과 그리고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가 갖춰진 그런 군대 같은 시스템으로 통치가 됐고, 실제로 이제 그 사회 자체도 군사 독재 정부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상명하복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게 사회가 점점 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가 변하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자기가 옛날처럼 그대로 밑으로 내리 꽂아도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사회인 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의 갑질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갑질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이 만들어낸 괴물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갑질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뭐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나 뭐 조금 다른 친구들을 많이 차별했던 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많이 하면서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질 문제도 교육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뭔가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교육에 관한 해결 방안 말고 다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교육에 관련된 해결 방안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지금 급하게 필요한 건 피해자 대응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갑질을 폭로한 사람들은 그 동종업계에서 폭로자나 뭐 배신자 등으로 낙인이 찍혀서 2차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정신 심리적인 고립이나 뭐 어떤 법적 쟁송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을에 대한, 갑질을 폭로한 을에 대한 직장의 보호 또는 위안 체계나 뭐 법률적인 지지나 후원 같은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수면 밑에 가려져 있는 더 많은 갑질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해결 방안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방금 최드림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갑질이라는 거에 명백한 기준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갑질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도 갑질을 예방하는 그런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송희성님은 갑질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먼저 갑질의 기준이 너무 희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이 만약에 상사에게 불리한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상사가 상사한테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너 나한테 이러기야? 라고 하면 이것도 갑질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파헤쳐봤을 때 상사는 하사에게 불만만을 토로를 했지만 어떤 사적인 무언가 이익을 추구한다던가 그런 막 그 불평등한 조건은 없었는데, 이것도 하사가 만약에
그 고소를 한다고 치면은 이것도 갑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갑질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질의 원인은 경쟁 그리고 교육 등에 있어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갑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서 갑질이 더욱더 도드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육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갑질이란 단어조차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갑질 문화, 더 이상 눈 감지 말고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폭로되며 스포츠계를 넘어 연예인, 방송계까지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한 학교폭력 사건 또한 갑질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일상에 만연한 차별의 어두운 그림자, 또 다른 안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남녀 차별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은 차별과 차이에 관한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차이와 차별의 사전적 정의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차이는 단순히 다른 것을 의미하고 차별은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 사전적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민주시민의 올바른 태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녀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레디컬 페미니즘 역시 남자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젖어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춰야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차이를 인정하고 대신 그 차이를 기본 바탕에 두지만 그 차이를 가지고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므로 레디컬 페미니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의견 잘 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실제 사례가 아닌 제 생각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체 구조학적으로 그 호모사피엔스부터 그렇게 멀리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요. 일단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힘이 여자보다 월등히 세지만 여자는 아이들에게 여자만 모유를 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협력하며 남자는 여자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발에 족쇄를 묶고 칼을 차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밖에 나갔어야 했고, 하지만 여자는 자유로운 생활은 못하지만 다른 남자가 나와 나의 아이를 책임져 주니까 안에서 아이를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여서 서로를 협력한 것이지. 근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밥을 하루 3끼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어떤 밥을 먹을까로 바뀐 이런 기술이 증가하다 보니까 서로 여유 시간이 증가하여서 이제 여성에게 원래 남성들이 밖에서만 일했으니까 이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줘라. 이렇게 여성도 투표권을 얻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아직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여자들이 일단 임금 격차를 얘기하던지 아니면 여성 할당제 그런 쪽에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시키자면은 아직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원인으로 삼아서 남녀차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남녀차별이 왜 일어났는지 혹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보고 기회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어떤 사람한테 맞는 직업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선호하는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고위직의 여성 임원과 남성 임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절대로 그 사이 안에서는 자르거나 그러는 부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조리는 무조건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서
여성도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는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호하는 직업의 차이라는 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 후기 때부터 가부장제 사회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제 뭐 여자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남자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약간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것도 뭔가 사회적이게 약간 학습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고요. 이제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제 서울 이제 지하철 관리공단의 교통관리공단에서 여성 지원자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는 이유로 여성 면접자들을 이제 다 박탈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배려를 가장한 기회의 박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급식 도우미를 모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급식 도우미를 하게 되면 봉사 시간도 주고 급식비도 면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급식 도우미를 처음에는 남학생들만 모집을 했어서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체력이 약할 것 같다는 그런 지레짐작으로 신청을 못하게 됐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는 제가 직접 영양사 쌤을 찾아가서 직접 이제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서 결국에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 여학생들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도 아니고 급식 도우미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특혜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처음에는 얻지 못하게 될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려가 이 선택권을 줄이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 할당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조건 여자를 50% 뽑아야 된다. 약간 그런 것보다도 그 다음 세대의 여성들이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보다는 제 실생활, 제 주변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 보면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이제 여성들을 우대해서 주차하게 합니다라고 된 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주차장을 항상 보면서 저기는 여자만 주차할 수 있구나, 남자는 못하는구나, 저것도 차별 아니야? 저것도 역차별 아니야?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중립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뭐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물론 아직도 여성 주차장에 여성 전용 시설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뀐 걸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쟁점이 제기되었을 때 항상 등장하는 상투적인 어떤 반론을 제시하고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성 전용 시설들은 목적성의 측면이랑 실효성의 측면에서 항상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목적성 측면에서의 비판은 일단 이러한 제도들의 목적이 여성들은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시행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게 오히려 여성에게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제도의 의의인 어떤 성평등 실현과 완전히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비판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인데요. 말 그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여성 전용 아파트는 이곳에는 여성들만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한다라는 것과 또 모순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애초에 범죄자가 남성밖에 없다는 보장도 없고요. 남성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난 남자니까 여기 여성 전용에 안 들어가서 범죄를 안 저질러야지라고 생각하는 범죄자가 몇이나 되겠냐
않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목적성이나 실효성 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여성 전용 주차장인 아파트가 사라져야 한다면 무작정 없애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생긴 맥락이나 사회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 645명 중에 70% 이상이 주차장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요. 통계청의 사회안전 성별 인식도에 따르면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한국 사회가 불안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성 전용 시설들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무작정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즉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고 근육량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체육 생산과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쉬운 방향으로 등급제도가 나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분단되고 휴전 중인 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의 형태로든지 전쟁에 대비하여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자는 20살의 시작을 대부분 군대에서 보냅니다. 정말 귀한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은 20대 초반을 말이죠. 또 남자는 2년간 군무가 끝나고 7년간 예비군으로 가야 합니다. 거의 방역의 의무를 10년 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여자는 20대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한 번도 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인 법인 헌법에서 방역법 3조를 보면 대놓고 남자를 차별하고 여자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방역법 3조의 내용을 보면 남자는 모두 복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나 여자는 지원에 하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를 할 수 있다. 남자는 강제적, 여자는 선택, 그것도 여자는 무조건 간부로 갑니다.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심지어 억지로 끌려간 군대에 정당한 보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도 사병으로 복무 또는 방역세 등으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유로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최드림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를 남자만 가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남자 계층들이 자신들의 약간 신체적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제정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남자가 그렇게 정해놨는데 또 지금 와서 남자가 말 바꾸는 거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군대를 가야 된다는 상황이 사실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단 상황 이런 많은 요소들 때문에 지금 군대를 남자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이 비극을 여자들도 같이 겪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간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일단 처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모병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냥 아예 통일해가지고 뭐 군대를 없애든지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해야지 여자들도 같이 비극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나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그 군대 가는 남자를 출산하는 것도 또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일생에 한 번쯤은 이렇게 출산의 아픔을 겪는 여자들에게 군대의 아픔까지 겪으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남녀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살아갈 때 내 주변에서 이건 남녀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 어쨌든 여자라서 덕을 보고 있어. 아니면 어쨌든 남자라서 지금 여자를 하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요인은 남자와 여자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뭐 서울 사람이 있고 지방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구분 기준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남녀의 그런 부분을 지어서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사회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사회 문제를.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여자와 남자의 어떤 격차가 통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없애나 고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뭐 서울대 그 교수진들이 연구한 것도 그렇고요. 뭐 통계청에서 한 것도 그렇고 연합뉴스 조사도 그렇고 가사 노동 시간이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자는 평균적으로 2014년 자료라서 좀 지금 낮았겠지만 남자는 40분, 여자는 194분입니다. 둘 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고요. 두 번째로는 남자만 일하고 여자가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집에서 쉬는 상황에서도 여자의 맞벌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통계를 봤을 때 여자와 남자의 임금 격차가 있는데 임금 격차가 심해지는 시기가 여자가 출산을 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부터 격차가 쭉 벌어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밖에 없게 태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제도가 지금 법적으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그 뉴스 기사를 보면 또 기업의 45.6%가 아직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적으로는 아직 개선이 안 돼 있고 회사 실무자들은 개선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건 계속 일관된 주장이지만 저는 학교나 아니면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바꿔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차별이란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에 만들어진 그 단어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요즘 남성차별을 없애려고 여성들을 위해 사회제도를 바꾸는 도중 남성에게 불리해진 점이 많아 역차별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한쪽에서 이렇게 한쪽의 차별을 없애려고 해줄 때 반대쪽에서 너무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때문에 역차별이 점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양쪽 다 평등한 요구를 해주고 그걸 들어주면 이런 남녀 차별의 그런 게 조금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드림 학생에 대해 약간 반박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군대와 그 출산의 아픔을 두 번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군대는 필수고 출산은 선택이며 그 다음에 제가 여자가 그 아픔을 겪어라라고 군대를 가라는 게 아닌 국민들 모두가 전투병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의 형태로든지 전쟁에 대비하여 자기 몸을 지키는 방향으로 군대를 가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전쟁들을 생각해보면 여자는 전쟁에서 많은 활약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제2차 세계대전을 벌여진 스탈린 전투가 그 예입니다. 1942년에 소련과 추축국 간에 벌어진 전투인데 80일 동안 200만 명의 전사자가 생긴 참혹한 전투입니다. 대공포를 사용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는 독일군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83대의 탱크, 15개의 소송, 그 다음에 74대의 폭격기, 3대의 전투기가 없어지고 나서 독일군이 물러났습니다. 물론 이 군대는 여자들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여성도 자신의 몸을 지키고 또 남녀 차별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까 최드림 토론자께서 남녀가 임금 격차가 있다. 남자가 100만 원 벌 때 여자는 63만 원 번다라고 하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본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남자와 여자가 임금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모든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가로 붙고요. 그리고
일단 뭔가 학교에서도 뭐 남자 체육 선생님들이 막 이벤트 할 때 막 그거 학교 운동장에서 더운 여름날에 그 텐트를 친다든지 그런 거를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고생했으니 내가 이번엔 조금 더 줄게 이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군대 얘기해주신 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출산은 선택이고 군대는 강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0.96, 그러니까 0.96이죠. 그러니까 96% 여자들이 요즘에 출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남자들도 96%나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빠지는 그런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산을 하는 사람이 군대를 가는 사람보다 어떻게 비율이 많고 또 사실 근데 저는 그거 비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군대가 더 힘들다, 출산이 힘들다 이거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 전쟁에서 그 여자가 또 뭐 이렇게 활약을 하셨다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전쟁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자가 전쟁 잘하니까 너네도 같이 싸우자 요거보다는 책이 극한의 경험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이 이건 남자의 전쟁에 대한 얘기고요. 또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 노벨 문학상 탄 스베틀라나의 그런 책도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해서 되게 실제적인 얘기를 들려주는 책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참 전쟁이란 게 뭐 군대란 게 이게 참 비극적인 거구나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극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의 일부가 군대를 가야만 하는 이 비극적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거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남자가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여자까지 같이 가자 이런 말보다는 다시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예 군대 자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구를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임금 격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남자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산업별 그러니까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지로 세부적으로 나눠봐도 뭐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업, 뭐 도소매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주로 하는데 여기는 남자가 월급이 많습니다. 연봉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숙박 음식점, 뭐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창작 예술 여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 등에서도 여성 비율이 높은 곳에서도 단 한 군데도 여성의 그런 연봉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법에 따라서 여자랑 남자를 이렇게 임금을 다르게 해라 하는 법률이 어디에도 없고 요즘은 그런 걸 지향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저는 이것은 출산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비극은 아니죠. 사실 출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과 남성 임금 격차가 차이 나는 시작 지점은 출산 이후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 주는 그런 사회 풍조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복귀해도 일을 잘 할 수가 없게 약간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회 문화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남자랑 여자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또 엄청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자는 여자의 그런 차별받는 상황을 얘기하고 남자는 지금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는데 뭘 더 요구하냐. 뭐 너네 20대 여자들은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너네는 할 얘기가 없다. 너네는 오히려 우대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사실 남자가 50%고 여자가 50%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뭐 논리가 뭐든 뭐 통계가 뭐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각자 상대방 집단을 보면서 내가 저들보다 피해받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잘 통합하고 어떻게 생각을 맞추고 어떻게 다 같이 이익을 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최대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서로 간의 피해의식에 젖어서 그런 식으로 약자 투쟁을 하는 바에는 사회적으로 화합해서 같이 나가는 길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여기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통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0.8명이 이게 우리나라 여성 중에 80%가 출산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0.8명, 그러니까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다는 뜻이에요. 이 출산율이라는 측정 자체를 하는데 이 0.8명은 한 명도 안 낳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꼴찌라는 거는
이미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거라고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 같은 경우에는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그걸 임금을 덜 받는다면은 그거는 엄연한 문제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아닌 상황에서 남녀 격차가 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여성이 뭐 남성보다 남자가 뭐 100만 원 받을 때 여자가 63만 원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성이 왜 직장에 있어서 약간 임금을 적게 받고 배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성이 아무래도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도 내야 되고 육아 휴직도 내야 됩니다. 근데 뭐 최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은 차별을 받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43%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성이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써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고 봐야 되니까 집에 있는 남성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남성 임금이 높아지겠죠. 근데 남성 임금이 또 높아지면 이제 맞벌이 부부라고 했을 때 남성의 임금이 더 높으니까 여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여자가 육아를 하고 또 남성이 사회 진출을 하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거겠죠.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아이를 점점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출산율이 줄어들고 이제 남성의 임금과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너무 이제 남자가 더 일 많이 하니까 더 돈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왜 여자가 더 이제 왜 남자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됐을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그 육아휴직을 예로 들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사회 진출하는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기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 과연 군대는 어떤가입니다. 군대도 결국에는 사회와 단절이 돼서 사회 진출을 못하고 거기 안에 병영 안에 들어가가지고 1년 4개월에서 혹은 7개월까지 생활하는 건데 육아휴직의 기간도 이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먼저 남자는 20대 초반에 가고 주로 결혼은 요즘에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먼저 여자가 여자는 거기서 사회 진출할 기회가 남자가 군대 간 사이에 있으니까 여자가 임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게 그 논리대로라면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랑 출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시작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출산은 선택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타고나는 여성의 성질입니다. 하지만 군대 자체는 우리가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징병제를 가게 된다는 고유한 생물적 특성을 가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대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극적인 징병제를 가야 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무기를 첨단화한다든지 이런 상황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통해서 징병제를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자를 같이 군대 보내자 아니면 여자가 군대 가산점을 주자 이런 논의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보고요. 또 능력주의에 대해서 또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여성이 회사에 도움을 덜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임금 격차가 나는 거는 남자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논리가 사회에 많은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 참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이 요즘에 쓴 공정이라는 착각에 보면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다 전부 노력해서 얻었다. 아니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강남에 태어나가지고, 뭐 학원가 근처에 대치동에 살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잘 좋은 선생님 아래에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가서 뭐 사회 지도층이 된다 그런 의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높은 계급에 가면은 난 내가 노력해서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를 하면 뭐 나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해서 인정을 많이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임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타고난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고난 것을 가진 거에 대해서 뭔가 이걸 가지지 못하게 된, 우연히 이걸 가지지 못하게 된 그런 예를 들면은 뭐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여자나 그러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출산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육아휴직 출산 휴가를 그냥 잘 주고, 뭐, 이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솔직히 무슨 말 할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발생해서, 이런 임금 격차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식 윤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배려를 어떻게 더 잘해줄까, 이렇게 약간 인류애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남성분들은 군대에 대한 관점으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 왜 남자들의 사회 진출을 방해한다, 군대가?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자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입대를 향해 있음에도 현재 남자 위주의 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도 있는 반면에 남자 역시도 군대는 양성평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모병제가 합리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이고 어느 정도는 좀 반박하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남자 위주의 군 생활 환경 개선은 저는 이건 좀 시급하다고 보는 게 왜냐면은 군대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완전히 20대 남초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남자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남자에 맞추는 거는 어느 정도로 보면 합리적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병제로 바꾸거나 그리고 잠깐만요. 그 전에 이제 군대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고요. 하지만 저는 그 20대 남성 집단에서 이거를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고 언제든 전쟁이 터져도 좀 이상할 게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거를 모병제로 돌린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60만 병력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은 120만 병력과 이제 상비군, 그러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는 군인, 그리고 예비군이 한 600만 명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60만 명과 300만 명의 예비군이 있는데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아무리 첨단 장비가 좋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라인을 막고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60만 대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모병제로 바꾸는 거는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럼 모병제는 반대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징병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다른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아까 전에 최드림 학생한테 반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요번에 이 토론 준비하면서 그 공정하다는 착각의 성공의 윤리라는 부분의 챕터를 좀 읽어보았습니다. 집에 책이 있어서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능력주의가, 그 최드림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마치 자신의 노력인 것 마냥 포장을 해서
하는 게 사회적으로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저는 과연 이게 여성, 남성의 문제라는 거에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의 차이는 저는 이거는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주장하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여성하고 남성의 문제에도 대입이 될 수 있는가가 저는 이게 좀 궁금하고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여성이 대치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의대를 가가지고 정치계에 뭐 입문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방 남자가 뭐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건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여성, 남성에 또 대입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매우 큰 의문입니다. 그 여성과 남성의 문제도 이걸 대입할 수 있냐 하는 질문, 그거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그런 상황은 따져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는 거에 요소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남자를 보고 여자를 봤을 때 우리가 뭐 그래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그래프가 있는 것과 같이 출산을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 생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활동에 약간의 피해가 선천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성이 뭐 애를 안 낳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존립을 위해서 출산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이렇게 일을 안 해서 돈을 적게 버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라보았을 때 넌 일 안 했으니까 적게 버는 거야. 넌 일 했으니까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타당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주목하는 것이냐면, 아니 출산을 해서 일을 못하는 거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 싶어도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 똑같은 말 하지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돼 있고, 아니면 뭐 출산하는 시기에 일을 못해도 남자와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 이것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 자체가 완전 자본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사회주의 요소랑 이런 것들도 살짝 섞여 있어서 복지가 발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차이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차이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통해서,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윤리에 따라서 그런 건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쩔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에 처한 그런 여성들에게는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그런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군대와 육아 얘기가 나왔는데, 군대의 고통과 육아의 고통은 애초에 본질적으로 다른 고통이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병제를 해야 되냐 징병제를 해야 하냐라는 쟁점도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쟁점이나 방점도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토론에서 모병제를 해야 된다, 뭐 군력이 어째서 징병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주제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군대는 무조건 가야 되고 임신은 선택이고, 이런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의 사회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 세계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몇 나라 없어요. 그래서 군대는 무조건 가야 하고 임신은 선택이다라는 쟁점은 우리나라 같은 몇 안 되는 징병제 국가가 아니라면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육아와 군대 때문에 사회 진출이 힘들다라는 쟁점이 또 나왔었는데, 우리는 아직 군대를 가보지도 않았고 출산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 진출이 어떻고 임금이 어떻고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오래전에 나온 얘기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한참 전에 송희성 토론자께서 임금 격차에 대해서 남성들이 야근을 하고 남자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부스를 세우기 때문에 그게 더 일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반론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남자들만 야근을 하고 남자들이 힘쓰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터프하고 싶은 성차별의 문제가 아닙니까?
남자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남성들에게 시키고, 남성들은 체력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야근을 시키는 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터파하고 타개하고 싶어하는 성차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성차별에서 기인한 결과가, 그것은 성차별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분명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최드림 토론자께서 얘기한, 우리는 남성들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남성들의 시선에서 본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성들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본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아예 다르고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립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는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직업 군인의 차원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직업 군인이나 뭐 경찰, 소방 관련에도 분명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별을 이유로 어떤 직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차별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성들이 분명 그 군인이나 여성들은 소방이나 경찰 관련 공무원이 될 때 체력 관련 기준이 적잖아요. 저는 이런 나라에게 필요한 그 직업을 뽑는 곳에서는 양성평등을, 그 성별을 기준으로 그걸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군대의 존재 이유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찰과 소방관을 뽑는 이유도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지키고, 화재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이러면 이런 직업들을 뽑을 때 우리는 어떤 성별이라는 이유로 한 성별에게는 체력적인 조건을 높게 하고 다른 성별에게는 체력적인 조건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이라는 조건을 배제하고 아예 신체적인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나 역량 등을 보고서만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조건이 같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까부터. 아까 그 최드림 토론자께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여자를 배려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아직 잘 못 들은 게 있는데, 육아, 휴가 등 복지가 잘 발달해야 한다고 말하셨나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육아, 휴가가 오히려 여자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출산을 할 수밖에가 아니라 일단 출산은 선택입니다. 무조건 여자라서 출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020년인가 그 통계를 보면 여성 출산율은 1도 못 미치는 0.8 그 정도가 됩니다. 0.7인가. 서울에서는 0.5 정도에도 그 정도까지 간다고 해요. 그렇게 여성들이 육아 휴가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육아 휴가를 오히려 받아서 회사에서도 눈빛이 안 좋게 되고, 그 육아 휴가에 나감에 따라서 사회에서도 진출이 늦게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요, 그 임금이 진짜로 여자들이 더 많이 적게 받는다면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임금을 진짜 더 많이 똑같은 노동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남자들이 좀 더 돈을 많이 받는다면은 왜 회사에서 남자 사원들 다 여자로 대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남자에게 돈을 더 많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노동에서 똑같은 일 처리를 한다면은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여성 회사 사원들을 뽑아가지고 회사를 굴릴 텐데. 그리고 아까 허재 토론자께서 그 소방관이나 체력 심사 등에서 그거 성별에, 여기는 성별에 따라서 체력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에서 비판하셨는데, 저도 그쪽에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여성 할당제에서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역시 경찰이나 소방관은 남녀를 떠나서 사람들을 먼저 지키는 일이니까, 그 성별에 따라서 체력이 조건이 다르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토론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육아휴직, 그리고 군대, 그리고 임금 격차에 대해서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남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나만, 왜 아직도라는 것으로 남녀차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남녀차별 문제를 비롯해 이미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버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할 때가 분명히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상과 차별과 혐오의 순간들을 포착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생애에 걸쳐 애쓰고 연마해야 할 내용은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들 속에서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차별받고 있습니까? 차별하고 있습니까?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하지 않는 것. 틀리다의 뜻은 정답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차별이란 대주제 속에서 갑질과 남녀차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토론을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이렇게 토론회에 나와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청소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제에 관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토의하고 생각하는 것이 즐겁고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 얘기, 여성 할당제 얘기,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로가 서로의 성별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냥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약간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친구들이랑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미디어 경청에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맨날 찬반 토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이런 토론 형식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토론 프로그램을 이제 사회 이슈가 되면은 항상 지켜보면서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제 저한테 이런 토론 기회가 찾아오니까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제 평소에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줄 때도 별로 없고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어주신 이제 미디어 경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번 토론은 찬반 토론이 아닌 각자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론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되게 여러분들과 되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저의 의견도 말하면서 되게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실수한 점도 많았지만 정말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토론자님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한 모든 토론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1차 온라인 토론회 청소년의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